안녕하십니까. IR 팀장 이혁수입니다. 제가 지난 6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그 온라인 생중계 IR을 했었고요. 지금까지 한 횟수로는 한 5번째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은 기존에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장기간에 좀 걸쳐서 좀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좀 기존에 얘기했던 거하고 좀 다른, 좀 색다른 부분에서 좀 다른 주제들을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 그리고 지난 타이즈하와 바이오 USA 학회를 갔다 와서 실제 글로벌 제약사들과 어떻게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RNA 기반 치료제들이 최근에 굉장히 그 RNA 편집 치료제까지 굉장히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그런 과정, 그런 과정 속에서 ST팜이 어떤 기술적 경쟁력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지, 또 새로운 대량 생산 신기술은 무엇이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지난 5월과 6월에 있었던 바이오 US와 타이즈 학회의 그 미팅을 보면요, 글로벌 제약사들과 글로벌 바이오텍사들을 총 92개사의 미팅을 진행을 했었고요. 결과로는 그 CDA 비밀유지 협약을 체결한 게 총 18건, 그다음에 MTA라고 해서 물질 이전 계약이 있습니다. Material Transfer Agreement라고 부르고요. 총 8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공급 계약은 총 6건을 체결했습니다. 이 공급 계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PO를 받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원료 공급사로 선정되는 거,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에 얼마나 생산할지에 대한 생산량 협의,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PO를 안 받은 것들이 좀 있을 거고요. 보시면은 mRNA 관련돼서는 저희가 캐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캐핑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고 싶고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 이전을 계약을 한 거고요. 올리고와 모노모는 저희가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물질 이전이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는 그런 걸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 그다음에 글로벌 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대처하고 있는지를 좀 동향을 좀 보면요. 저희가 우리가 생물보안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좀 큰 그림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이나 프리 공급망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의 반도체나 2차 전지처럼 그 제약바이오도 단순하게 그 CDMO나 쪽에 수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을 전체 의약품 전체 밸류체인에서 이제 아예 삭제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차이나 프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좀 높은 수요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올리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중간체 모노모가 필요하는데, 이 중간체 모노모는 대부분 다 중국산 원료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국산 모노모는 GMP 쪽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최근에 중국의 항서제약도 그런 관련돼서 미국 FDA 경고를 여러 차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에 대한 GMP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올리고를 공급을 받는 그런 기업들도 상업화 임박했을 때 그런 GMP 이슈 때문에 모노모까지 우리한테 공급받는 걸 희망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아예 중국산 모노모를 ST팜이 갖고 있는 모노모로 대체하는, GMP 모노모로 대체하는 움직임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얘기는 결국 올리고뿐만 아니라 모노모까지 밸류체인상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모노모도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원료를 공급하는 올리고 신약이 상업화가 될 때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노모도 ST팜이 점차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경쟁사보다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이런 생물보안법의 영향은 이런 올리고하고 단순히 모노모를 넘어서 저분자 신약이라든지 mRNA 의약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타이즈 학회 때 저희가 좀 놀랐던 거는 이미 3월부터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멀티빌리언으로 수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스몰 모리큘 원료 프로젝트 신약의 그런 원료를 이제 ST팜한테 공급을 좀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지금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뭐 내년 중에 이제 기술 이전 받고 그다음에 데모 생산하고 뭐 2026년부터는 좀 매출액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영향으로 비즈니스가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제 원료 수요량이 높은 만성 질환 RNA 신약들이 지금 상업화 단계로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량 생산에 대한 부분, 그런 능력, 생산 규모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우리한테 원료를 공급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제안이 들어오고 있고, 예,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요 글로벌 제약사 2사는 뭐 저희가 현재 원료를 공급한 적은 없는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또 저희한테 또 논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뭐 치매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제 타우 같은 거를 타겟으로 하는 치매 치료에 대해서도 이제 신규 프로젝트 논의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 RNA 편집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mRNA와 함께 최근에 가이드 RNA, sgRNA, 싱글 가이드 RNA라고 하는 RNA 편집 치료제가 굉장히 좀 유망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DNA를 편집하는 유전자 편집을 사용했었고, 최근에는 뭐 카티라고 해서 이제 세포 치료제가 독성 이슈가 자꾸 나오면서 mRNA로 세포 치료제 대체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sgRNA가 들어갑니다. 이 가이드 RNA는 굉장히 순도가 높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올리고보다도 굉장히 그 분자량이 좀 큽니다. 보통 우리가 올리고는 보통 한 2, 30개 siRNA 기준으로 한 2, 30개 정도의 모노머를 연결시킨다고 하면은 이 sgRNA는 한 100개 정도를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죠. 이런 쪽에도 굉장히 최근에 많은 관심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의 올리고 RNA 시장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D팜의 주요 이벤트를 저희가 과거에는 연역으로 쭉 했는데요. 좀 복잡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86년 이후에 우리가 스몰 몰리큘 저분자 신약의 원료를 공급했던 시대가 있었죠. 우리가 뉴클레오사이드라든지 포스파아미다이트를 좀 잘 만들었었고요. 뭐 8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이 모노머를 가장 많이 만들던 회사가 이제 SD팜이었죠. 그래서 이제 GSK라든지 노바티스, 뭐 길리어드, 뭐 로슈, BMS 이런 회사들한테 저희가 항바이러스 치료제 원료약품들을 공급을 했었고요. 요 항바이러스 원료 의약품의 출발 물질이 요 뉴클레오시드인데 요것이 바로 연결시키면은 이렇게 선형으로 연결시키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가 됩니다. 올리고 핵산 치료제의 출발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저분자 모노모를 잘 만들었던 영역에서 올리고로 들어가게 된 거고 또 요거를 또 한 1000개에서 5000개까지를 늘리면은 이제 mRNA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요 모노모 하나를 한 3개에서 5개를 또 선형이 아닌 방식으로 연결하면 또 캐핑이 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다 관련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 소포스부비어라고 하는 길리어드의 시형 간염 치료제도 뭐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얼리 스테이 단계부터 같이 협업을 해서 상업화까지 성공시켜준 그런 CDMO의 사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8년에 저희가 올리고 쪽에 그 전용 공장을 전 세계 최초로 준공을 했고요. 이게 파마 컨셉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 바이오텍 회사들이 다룰 수 없을 정도의 높은 GMP 역량과 기술을 보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량 생산에 가장 적합한 그런 GMP 역량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스몰 몰리큘뿐만 아니라 올리고 제조소에서도 저희가 2022년에 PEI 실사를 통과함으로써 이 저분자 스몰 몰리큘과 올리고 모두 FDA의 GMP 인증을 받은 전 세계 유일한 CDMO가 된 거죠. 저희 경쟁사들은 스몰 몰리큘을 못 만듭니다. 그 재밌는 거에 론자나 그 카탈런트 같은 회사들은 또 올리고를 생산을 하질 않습니다. 대량 생산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대량 생산을 올리고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CDMO 기업은 현재 한 3개 정도밖에 없는 과점 체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2 올리고동도 역시 올해 말에 완공이 되면 내년
한 6월이나 7월 경부터 가동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혈액암 우리가 ST팜의 원료를 공급하는 혈액암 치료제가 또 승인을 받았죠. 이거는 PI 실사도 오지도 않고 그냥 서류만으로 이제 검토해서 승인을 받은 거니까 그만큼 GMP 역량에 대해서 이제 FDA에서도 많이 인증을 하고 있는 거죠. 2006년 이후에만 저희가 미국 FDA GMP 인증을 6번 이상을 받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이후부터 저희가 mRNA를 비롯한 xRNA CDM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캐핑과 LNP도 모두 이미 글로벌 특허 출원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PC3 출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NP에 들어가는 지질도 글로벌 업체한테 납품을 했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그 영향에 의해서 생물보안법 영향에 의해서 중국산 mRNA 원료를 썼던 회사들도 요 지질을 저희 쪽에 좀 공급을 해달라는 요청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임상 1상의 추정 결과가 좀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장착된 스마트캡의 안정성과 효능을 우리가 면역 원성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했던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ST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매출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그 치료제 영역 분야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한번 이렇게 한 페이지로 만들어 봤고요. 우리가 보통 앞서 얘기한 것처럼 스몰 몰리큘 저분자 화학합성 의약품은 이제 화학합성 기반, 케미칼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뉴클레오시드와 포스포아미다이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항체나 바이오 약품이 이제 단백질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신기전 치료제입니다. 뉴 모달리티라 부르고요. 이 뉴 모달리티는 보통 CGT라 불러서 세포 치료제, 젠 테라피를 포함하지만 세포 치료제는 최근에 좀 꺾이고 있어요. 확실히 꺾이고 있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 뭐 계속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 젠 테라피는 유전자 치료제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크게 이제 RNA 기반이 있고 DNA 기반으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DNA 기반 쪽까지 가려면은 RNA가 발현되는 세포질을 한번 통과하고 또 DNA가 있는 핵 안으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막을 2개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DNA 기반 치료제가 나오기는 조금 시간이 또 걸리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핵 안에 있는 DNA를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돌연변이 같은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RNA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RNA 기반 치료제들이 이 신기전 치료제의 가장 큰 화두로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RNA 기반 치료제들은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이용한 이제 보통 우리가 올리고 핵산 의약품이라 부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안티센스라든지 siRNA, 마이크로 RNA, 앞타머, 디코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요. 앞타머는 이제 앞타머가 단백질처럼 기능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뭐 siRNA하고 안티센스는 이제 뭐 한 가닥을 쓰냐, 두 가닥을 쓰냐, 길이야 기냐, 짧으냐 뭐 그런 기본적인 메커니즘 살짝 비슷합니다. 근데 좀 siRNA가 좀 더 진보된 개념이라 볼 수가 있고. 마이크로 RNA하고 siRNA를 포함해서 우리가 RNAi라고 부릅니다. 근데 마이크로 RNA는 굉장히 작은 거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연구가 더 많이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올리고 기반의 치료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mRNA,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퍼 카스X라고 하는 이제 유전자 편집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올리고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올리고 핵산 치료제들은 유전자 발현을 침묵시키거나 건너뛰기 뭐 해서 단백질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mRNA는 유전자 발현을 촉진시켜서 단백질을 만드는 기전입니다. 같은 기반의 mRNA를 이용해서 억제를 하느냐 생성하느냐 두 가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유전자를 수정하고 편집해서 잘못된 단백질을 정상화시킨다든지 이런 기능으로 하는 게 이제 RNA 기반 치료 편집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올리고를 만들 때 당연히 모노머가 들어가겠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요 캐핑, 5' 캐핑을 만들 때도 요 모노머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올리고를 최근에는 앞으로 향후에 앞으로 2026년, 2027년에 대규모로 올리고 수요량이 늘어날 거에 대비해서 지금 대량 생산 신기술에 대한 것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그 단백질 의약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 효소, 엔자임을 이용해서 올리고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기술이 서로 융합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부터 항상 얘기 드렸지만 지금은 대컨주게이션 시대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sgRNA를 만들 때도 요 유전 편집을 할 때도 올리고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mRNA 기술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달체로 요즘엔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바이러스 벡터를 쓰지 않고 LNP를 많이 쓰거든요. mRNA 기술도 들어가는 거죠. 세포 치료제의 그 대신에 이제 또 mRNA를 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기술이 서로 융합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글로벌 실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올해 PI 실사가 한 3번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2번 정도가 현재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됩니다. 하반기에. 그러니까 올해 말 12월 19일 날 그 희귀 심혈관 질환 치료제가 이제 또 상업화 승인을 받을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실사가 이제 조만간 또 들어올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 또 유전성 혈관 부종 치료제가 또 상업화 승인을 받을 거로 예상하는데 그때 그 PI 실사가 올해 또 4분기에 또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RNA 기반 치료제 개념은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드려가지고 좀 귀가 따갑도록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중심 원리라는 말은 제가 처음엔 좀 썼지만 요즘엔 제가 좀 안 쓰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옛날 그 40년 전에 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잘 쓰질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심 원리라고 할 때는 생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졌었죠. 그래서 DNA는 유전 정보가 이제 mRNA가 한 가닥이 풀려 나오고요. 이 mRNA가 이제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요걸 이제 중심 원리라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DNA에서 바로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왜 mRNA를 통해서 하느냐? 그게 생물이 한 10억 년의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두 단계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한 거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DNA는 어떻게 보면 그 핵 안에 이제 꽁꽁 숨겨져 있는 유전 정보인데 이게 함부로 변형이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러니까 안전성을 보호를 하는 거죠. 생명의 연속성을 보존하는 측면 그리고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분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기 위한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된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바로 거꾸로 이렇게 간다든지 역전사라고 하잖아요. 그 뭐 RNA 기반 바이러스는 거꾸로 간다든지 바로 단백질로 가는 현상들이 물론 그 단세포 쪽이라든지 바이러스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고등생물이나 식물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생명체가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단백질을 만드는 이유는 이 단백질이 바로 생명학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생명체가 이 단백질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이 지금까지는 DNA하고 이런 단백질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우리 대학교나 이런 데 가서 DNA 그 구조체나 이런 거 보면은 다 이중 나선형 구조로 돼 있는 DNA 그 조각상만 보이지 한 가닥으로 돼 있는 RNA 조각상을 보신 적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RNA를 좀 많이 무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DNA에 있는 전체 유전자 중에서 단백질로 바뀌는 게 3%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97%는 그동안에는 정크 DNA라 그래서 이거 쓸모없는 DNA들이다. DNA 아주 쓸모없는 부분이 남겨 있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죠. 수십억 년의 진화를 거치면서 그렇게 생명체들이 가혹하게 살아왔는데 97%가 쓰레기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4, 5년 전부터 이 이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전체 유전자 중에서 단백질로 바뀌는 것은 3%고 나머지 97%는 RNA로 바뀐다는 게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mRNA가 될 수도 있고 tRNA가 될 수도 있고 rRNA가 될 수도 있고 마이크로RNA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RNA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지금 계속 과학자들이 추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등 생물로 올라갈수록 단순하게 단백질만 가지고는 생리작용을 할 수가 없고 이런 RNA와 단백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명체가 계속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이제 규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DNA 시대와 단백질의 시대가 아니고 RNA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3%에 해당되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항체 치료제와 지금 스몰 모리큘 의약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치료제들은 요 3%의 단백질에 작용을 해서 기능을 못하게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 많은 무궁무진한 신약의 열쇠가 요 RNA에 숨겨져 있다는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많은 원리들, 이 신약의 가능성이 숨겨져 있는 거고, 그럼 당연히 RNA를 개발했을 때, 앞으로 RNA 투자를 많이 했을 때 제약기업들은 더 많은 성공 확률이 보장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RNA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RNA의 시대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그 엘라일람이라는 회사가 그 자체 임상 성공 확률을 조사를 했었죠. 통상적으로 신약 개발에서 성공 확률은 약 5.7%에 불과합니다. 바이오마커를 쓰면 한 10.3%까지 올라가죠. 근데 엘라일람이 자기들의 파이프라인들을 쫙 분석을 했더니 한 15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무려 62.5%. 이건 좀 최근에는 한 57%대까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하나가 자체 취한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50% 굉장히 높은 월등한 그 임상 성공 확률을 보인다는 거죠. 5.7%와 뭐 57%에도 10배이기 때문에 이 10배의 확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로벌 제약사의 CEO라고 하면은 RNA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모든 글로벌 제약사들과 바이오텍 회사들이 RNA 뛰어들고 있고요. 최근에 비만과 당뇨로 돈을 많이 모은 노보노디스크나 이제 일라릴리도 이런 RNA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인수합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RNA 기반 치료제는 딱 4가지 염기, ATGC라고 하는 4가지 염기로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질병, 단백질에 대한 선택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하기가 쉬운 거죠. 4가지를 이제 조합하면 3가지씩 조합하면 하나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이 나오니까. 그리고 되게 siRNA의 경우는 굉장히 약물이 오래 지속되죠.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에 피하 주사 제형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항체 대비 단가가 좀 경쟁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아직은 결국에는 기존의 치료제들은 세포 바깥에서 그 양리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 RNA 기반 치료제들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이 숨겨져 있는 원천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기술력이 과거에는 바깥에 있다가 이제는 질병의 원천이 숨어져 있는 이제 세포 안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RNA 타겟하는 치료제가 지금 된 건데, 근데 결국에는 그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는 거, 그 특정 장기로 가는 거, 이런 딜리버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 조직에 대한 선택성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딜리버리 기술 개발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는 요 RNA 기반 치료제들은 간과 뇌 쪽으로는 좀 잘 가지만 나머지 장기 쪽으로는 잘 못 간다는 단점이 있고, 뭐 그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컨주게이션 얘기해드렸죠. 올리고하고 항체를 또 결합시켜서 항체를 전달체로 쓰는 방식도 있고요. 최근에는 POC라고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펩타이드하고 올리고를 결합을 시키는 거죠. 컨주게이션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지금 뭐 GLP-1 같은 펩타이드를 올리고랑 결합시켜서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지방산하고 결합시키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연결이 좀 되고 있고요. 이런 컨주게이션들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또 다른 그 회사는 아예 스스로 siRNA가 특정한 전달체를 쓰지 않고도 바로 직접 장기로 가는 그런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가전달 siRNA라고 하고요. 그런 기술도 연구가 되고 있죠. 그리고 대량 생산이 이제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상용 뭐 조그만 시료들 생산하거나 뭐 난GMP로 만들어주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량 생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3개의 회사가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이제 스위스의 한 회사도 올리고를 대량 생산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발표된 내용이 없어요. 공장을 완공했다든지 그런 얘기도 없고요. 그러니까 별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글로벌 제약사도 뭐 내재화를 한다고 했는데 뭐 들리는 얘기가 없죠.
그런 걸 보면은 대량 생산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올리고핵산 치료제 이제 CDMO 시장 규모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올리고핵산 치료제 시장은 과연 얼만큼 성장할 것인가? 거의 3배 이상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2023년 대비 2030년에 약 33조, 32조 6천억까지 이제 시장이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뭐 시장 성장률은 뭐 2023년부터 하면 약 19% 정도가 나오고요. 근데 이제 CDMO 쪽에 올리고 이제 원료나 CDMO 쪽 시장을 보면은 한 역시 3배 정도로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1.5조 정도 시정해서 이제 2030년에 4.6조 시장으로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4.6조 시장에 우리가 마켓 시어를 한 20%만 가져와도 1조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2030년에 SD팜이 올리고에서만 1조의 매출을 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시장 성장은 되게 앞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우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기술력을 얼마큼 확장하냐가 저희한테 남겨진 숙제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전달 기술을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이 C16이라고 하는 것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요 장표를 소개를 못 드렸는데 과거의 자료에는 좀 있는데, C16이라는 전달체가 굉장히 지금 학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그 뇌 쪽으로 굉장히 혈액 뇌관문을 뚫어서 이제 올리고 약물을 전달시키는 획기적인 그런 기술입니다. 앞서 얘기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올리고 약물들이 컨주게이션이 되고 있다. 보시면은 올리고랑 mRNA 결합하는 것도 있고요. 뭐 올리고랑 지방산 얘기 드렸고, 올리고랑 올리고를 또 연결하는 거 있습니다. siRNA와 안티센스를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siRNA와 siRNA 두 개를 또 이중 올리고로 연결시킬 수도 있죠. 그다음 하나의 LNP 안에다가 siRNA와 mRNA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LNP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파티시란이라고 하는 siRNA를 전달할 때 썼던 그 전달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올리고 약물을 전달했던 게 이제 LNP였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mRNA를 전달체를 썼죠. 그러면 올리고랑 mRNA를 동시에 하나의 LNP 안에 감싸서 전달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까 올리고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거, mRNA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거. 그러면은 동시에 우리가 이중 항체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항체와 항원의 한쪽은 이제 부스터라고 한쪽은 억제하는 게 동시에 가능한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직접 대량으로 바이오리액터에서 크게 만들어서 넣어주는 방식을 쓰지 않고도 앞으로 이런 기술이 향상되면 굉장히 적은 양을 투여해서도 효능이 좋은 그런 약물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컨주게이션 조합도 일어난다는 것은 신약 개발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뜻이고, 제약회사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는 거죠. 신약을 많이 만들어내야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RNA 기반 치료제들은 기본적으로 희귀질환에서 만성질환 쪽, 그다음에 이제는 항암제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최초의 항암 올리고신약이 앞서 얘기했던 그 혈액암 치료제가 이제 SD팜의 원료를 공급했던 거고요. 현재 저희가 솔밴드로 계속해서 연구를 했었던 거고, 단독 원료 공급사입니다. 보시면은 항암제, 여기 보시면 감염병, 중추신경계 질환, 안티센스는 특히 이제 CNS 쪽에 굉장히 잘 듣습니다. 항암제도 있죠. RNAi, 특히 siRNA는 간 쪽으로 좀 잘 가기 때문에 만성 질환 쪽도 많이 잘 되고요. 요 감염병은 그 만성 비형 간염을 뜻합니다. 비간염을 타겟으로 하니까, 간을 타겟으로 하니까 잘 가는 거죠. 그 메타볼릭 대사 질환 쪽,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점점 올리고 신약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거는 시장 얘기고, 그러면 너네는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원료를 얼마나 필요하고, 공장이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 포화되는 거 아니야? 공급 제대로 가동될 수 있어? 뭐 이런 또 얘기를 하시죠. 몇몇 회사와 증권사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좀 만들어서 봤어요. 삼성증권에서 나온 자료와 이제 UBS 증권에서 나온 자료로 그 해당 파이프라인들 쭉 올리고 핵산 치료제들 임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쭉 봤을 때
현재 요 진한 색깔로 칠한 5개의 프로젝트만 가지고도 연간 5톤의 원료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출시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보시면 다 2027년 이후에 급격하게 원료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앞서 올리고 핵산 치료제 시장 성장률이 약 19%라고 있는데 최근에 UBS 증권이 6월 달에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은 2024년부터 성장률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27% 나타난 거죠. 오히려 과거보다는 이제 2024년부터 굉장히 성장이 높게 나타날 거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대량 생산이 필요한 만성 질환 쪽에 이 부분에 성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65%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료 수요량이 앞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거 전체 합치면 약 12톤 가까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요 임상 이상보다 더 지금 돼 있는 것들 더 많은데 페이지에서 좀 적어가지고 좀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3년 내 상업화 예상되는 요 임상 3상 단계에 5개 품목만 해도 연간 5톤의 이상의 원료가 필요할 거로 전망이 되는 거죠. 그것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시장 내 환자 수의 타겟 환자 수의 10에서 20%만 적용한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RNA 시장은 지금은 약간 꺾였다가 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코로나 백신이 매출이 빠지면서 줄어들었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앞서 제가 올리고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거고 mRNA는 단백질을 만든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게 훨씬 더 시장이 큰 거는 바로 mRNA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리고는 있었던 단백질을 못 만들게 하는 거에 국한되는 거죠. 원래 있었던 단백질 못 만들게 하는 거라면 mRNA는 있었던 단백질도 만들 수 있고 기존에 없던 단백질도 만들 수가 있어요. 새로운 거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베러라고 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항체 의약품을 이 mRNA 방식으로 대체하려고 바이오베러식으로 더 많이 개선돼서 단백질 조합을 통해서 단백질 그 구조를 설계해서 하는 방식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mRNA 시장이 훨씬 더 클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제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속에 넣어주는 방식이 항체 의약품인데 항체도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면 이 항체를 만드는 mRNA를 우리 몸속에 대신 넣어주면은 우리 몸을 바이오리액터 공장으로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체 의약품을 생산하는 몇 조 정도 되는 조 단위가 되는 그런 생산 설비 투자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고정비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향후에 이 mRNA 백신이 치료제가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패러다임을 바꿀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RNA 기반 신약 개발 동향은 앞서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전체의 한 2022니까 전체 RNA 치료제 중에 52% 절반이 2022년 초부터 개발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날 때쯤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작년 2023년 한 해에만 올리고 및 mRNA 신약 후보 물질이 약 200개 이상이 증가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는데 제목을 제가 RNA 진심인 글로벌 제약사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 1년, 2년 사이에 빅딜들로 굉장히 많이 체결됐고요. 인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GSK는 아예 대표가 2023년 초에 연초에 앞으로 우리는 세포 및 유전자 편집 치료제에 투자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러기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올리고 신약 개발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얀센의 만성비형 간염 치료제도 인수했었고요. 최근엔 큐어백의 mRNA 백신 후보 물질 2개를 또 인수를 했죠. RNA 진심입니다. 로슈는 작년 7월에 엘라일람으로부터 고혈압 치료제 질레벳이란을 또 인수했고요. 최근엔 또 RNA 편집, 제가 얘기 드렸죠. 최근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얼마나 RNA 편집 쪽으로 관심이 많은지 RNA 타겟팅, RNA 편집 치료제 쪽으로도 지금 인수를 하고 제휴를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노바티스는 독자적인 올리고랑 지방산을 결합하는 플랫폼을 또 확보를 하게 되고요.
또 올 초에는 그 RNAi 심혈관 질환 쪽으로 굉장히 진심입니다. 심혈관 질환 쪽에 현재 3개의 주력 파이프라인 중에 2개가 올리고 신약을 갖고 있고 그 신약을 올리고 쪽을 더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노보노디스크는 2023년 작년 10월에 네도시란이라고 하는 그 신장질환 siRNA 신약을 하나 출시를 합니다. 상업화 승인을 받죠.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당뇨 치료제만 있는 걸로 알지만 올리고 신약도 갖고 있고요. 올리고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도 인수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카디오파마 인수했죠. 191도 마찬가지입니다. RNA 편집, 요 RNA 관련돼서 안티센스, 알츠하이머, 치매, 그다음에 루게리병 이런 것들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이자도 마찬가지고요. RNA 편집 보시죠.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보고 있는 것만 보지만 글로벌 잭슨 이미 RNA 편집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RNA 기반 치료제가 확장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ST팜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 결국 기술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은 대량 생산에 유리한 다이머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죠. 보시면 아까 모노모라고 했죠. 모노모는 하나를 탑니다. 라틴어로 모노는 하나니까 하나의 블락을 쌓는 거죠. 하나씩 쌓는 방식이고 다이머라고 하는 거는 2개를 타기 때문에 2개씩 이제 쌓아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모노모 포스파미다이트를 6개를 이제 다이머 블락으로 해서 이렇게 했더니 한 순도가 합성 순도가 약 11에서 13% 이상 높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우리의 이제 자료고요. 당연히 순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수율이 좋겠죠. 생산량이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공정 시간도 단축되고 불순물이 적으니까. 이런 특징 때문에 이제 ST팜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후기 임상 단계, 상업화가 임박한 프로젝트들이 저희가 좀 많이 왔던 것도 있고요. 경쟁사 대비 대량 생산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얘기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논문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 객관적으로 이제 제3의 기관이 모노모브를 연결했을 때보다 다이머 블락을 썼을 때 수율이 높다는 걸 입증한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세가를 썼을 때는 더 수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대량 생산에 유리한 ST팜의 고유의 특허 기술 경쟁력이다. 두 번째는 신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리고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 효소 기반으로 올리고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좀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참고로 말하면 올리고를 합성하는 방식은 크게 SPOS, LPOS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대세는 SPOS를 쓰고 있고요. 요거는 요건 솔리드 페이스라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 올리고를 합성하는 방식입니다. 좀 어렵죠. 저도 잘 모르는 얘기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 탕후루에다가 막대기에다가 그냥 하나씩 이렇게 꽂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염기들 이렇게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만드는 거다. 뭐 이런 장비들을 전용 장비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요런 게 좀 더 커지면 이제 더 많은 생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 LPOS라고 하는 건 리퀴드 페이스라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 올리고를 합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용매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합성을 하고 이제 정제를 이렇게 하면 증류를 하거나 하면 되죠. 그게 이게 전통적인 방식의 화학 합성 방식이잖아요. 이게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지금 요 LPOS 방식을 쓰고 있는 회사가 일본의 아지노모토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대량 생산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좀 대량 생산하기 좀 그쪽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SPOS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ST팜이 요 LPOS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지금 독점적으로 일본 F사로부터 독점 사용 기술을 저희가 사용권을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LPOS를 전 세계 독점으로 사용하는 대량 생산 기술과 효소를 합성하는 것을 같이 연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색다른 거죠. 그리고 이 LPOS를 사용했을 때는 당연히 배치 사이즈가 10배 이상 늘어나니까 지금의 보다도 생산량이 10배 이상 증가가 되는 거고요. 일반 화학 합성 반응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효소를 같이 처리하게 되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조 비용도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다음 합성 효율도 되게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온도라든지 이런 데 좀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ST팜은 모노몰을 만들 때 과거에 대량으로 많이 효소 치환 기술을 이용해서 모노몰을 대량으로 생산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다 연관되어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쟁사들은 모노몰을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없죠. 근데 우리는 이미 과거에 모노몰을 효소 치환 기술로 대량 생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시키면은 굉장히 좋은 기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현재 시료를 두 곳의 글로벌 제약사한테 보내서 지금 공동 연구가 지금 진행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시장은 올리고 시장은 앞으로 원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에 대비해서 기반 기술까지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생산 증설만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기술인데요. 이게 앞으로의 RNA 치료제가 갈 방향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결국 유전자 편집으로 갈 겁니다. 유전자 편집으로 간다는 얘기는 개인 맞춤형 의약품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지금 우리가 대량으로 하는 이런 치료제들을 앞으로는 개인 맞춤형 의료 체계가 RNA에서 구현이 될 거로 보고 있는 거죠. 세포 치료제가 그 가능성의 길을 열었지만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가 좀 떨어지면서 최근에 이 RNA 편집이 대세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환자마다 내 질병을 예측하고 그거에 맞는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투약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맥주를 먹으러 가면은 지금 다 가게마다 하우스 맥주 있는데 왜 의약품은 다 똑같은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유전자는 다 다른데. 앞으로 인류는 이런 개인 맞춤형 의료로 갈 겁니다. 거기에 가장 적합한 체계가 바로 RNA 유전자 편집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RNA 기반 유전자 편집을 할 때 들어가는 기술이 ST팜이 다 갖고 있습니다. 아까 가이드 RNA, sgRNA, 모노몰을 100개를 고순도로 만들어서 LPOS로 만들어서 연결시키면 되죠. ST팜이 mRNA를 만드는데 약 1000개에서 5000개의 염기를 연결시키는 것도 하는데 100개 연결시키는 걸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카스프로틴, 이 단백질에 해당하는 mRNA를 넣어주면 되죠. 아까 단백질을 mRNA가 만들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mRNA를 넣어주면 됩니다. 딜리버리, LNP를 쓰면 되죠. 이거 세 개를 갖고 있는 기술을 모두 갖고 있는 데가 한번 있나 보세요. 전 세계에.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는 있을 수 있는데 이 세 개를 모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RNA 편집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리고 쪽에 이제 제조, 생산,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쪽의 경쟁력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년 이내에 상업화가 예상되는 파이프라인 수는 총 10개 이상으로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 20개에서 약 30개까지는 아직 안 됐지만 2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3개의 상업화 승인을 받은 올리고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골수섬유증도 적응증을 확장해서 이미 삼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이나 2026년에 또 상업화 승인을 받을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앞서 얘기했던 희귀심혈관 질환 치료제 가족성 킬로미크론 혈증도 올해 12월 19일 날까지 FDA가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크게 문제가 유일한 약물이기 때문에 승인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는 중증 고지혈증 치료제 트라이글리세리드를 타겟으로 하는 중증 고지혈증 치료제로 2026년 정도에 이제 상업화 승인을 받을 거로 예상하는데, 이것도 약물이 거의 한 수천만 명에 달하는 그런 만성 질환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유전성 혈관 부종 내년 상반기에 승인 예정이고요. 동맥경화증 치료제도 이것도 만성 질환이죠. 요거는 내년 아마 하반기에 NDA 파일링이 들어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기대가 되는 것들이 이제 만성 비형 간염들인데요. 이 만성 비형 간염 파이프라인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굉장히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만성병 간염 환자가 약 2억 5천만 명에서 약 4억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많은 올리고가 필요할 걸로 보고 있죠. 어떤 회사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1년에 상업화가 됐을 때 1년에 약 3에서 6톤의 올리고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올리고 CDMO의 경쟁력은 앞서 다 얘기를 해드렸고요. 보시면은 공장을 증설한 이후에 매출 성장을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뭐 2배 가까이씩 성장을 한 걸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올해 말에 올리고 공장이 완공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이 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설과 공장 증설과 매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RNA 플랫폼 쪽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요 모노모 오각형 결정 구조로 되어 있는 모노모 3개에서 5개를 연결시킨 게 캐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올리고는 요 모노모를 선형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3차원 구조로 연결시키면 이제 캐핑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같은 기술에서 다 출발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LNP도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혁진 교수님과 공동 연구에서 개발했던 LNP도 모두 특허권을 100% 모두 양도를 받았고요. 1년에 mRNA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갖고 있는데 원액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완제, 충진하고 포장 설비만 없을 뿐이지 원액 자체, LNP까지 되어 있는 원액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고 있고 1년에 3,500만, 뭐 평균 내면 약 5천만 도즈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있고요. 또 LNP에도 또 들어가는 지질이나 스마트캡도 이런 데서 다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몰 모리큘이기 때문에 다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질도 전 세계적으로 GMP로 생산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T팜이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현재 뭐 글로벌 신약 2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바소로파립이라고 하는 그 항암제는 최근에 그 대장암에서 이제 고형암으로 정증을 확대를 했고 최근에는 MEK 저해제와 병용 투여하는 거에 대해 효과가 좀 높은 거를 확인해서 그에 대한 전임상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의 또 저응증 확대하는 게 이제 뼈 관련된 질환으로서 지금 저응증을 확대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해당에 대한 내용은 아마 올해 에스모에서도 발표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기대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프로젝트인 STP-0404는 에이즈 치료제입니다. 둘 다 이제 스몰 모리큘이고요. 요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지금 현재 임상 2A를 하고 있고 올해 지금 하반기 4분기에는 요 임상 2A 결과가 중간 결과가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해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끔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보시기 좀 어렵겠지만요. 요 IC502라는 게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바이러스의 활성을 50% 이상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혈중 약물 농도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숫자가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이게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낮을수록 더 효능이 좋겠죠. 그래서 보시면 피르미테그라비르가 우리 지금 SP-0404고요. 랄테그라비르가 경쟁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저희가 굉장히 효능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세포주 실험이기 때문에 아직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임상 1상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약물이라는 걸 확인했는데 임상 2상에서의 효능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일단 효능 데이터는 저희가 세포주 실험 결과로 저희가 갖고 왔는데요. 요것만 가지고 보면은 단독 투여만으로도 약 경쟁 약물 대비 약 2배에서 33배 이상 높은 항바이러스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내성이 발생했을 때 HIV 바이러스가 내성이 발생했을 때 요 시장만도 약 3조가 넘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에이즈 치료제는 워낙 만성 질환화가 돼 있어 가지고 뭐 지금 7%에서 약 10% 정도가 이제 내성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성이 발생한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똑같습니다. 요 IC502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요.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보시면은 요거를 좀 비교했죠. 인테그라제 저해제에 대해서 내성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랄테그라비어는 당연히 인테그라제 저해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능이 없겠죠. 떨어지겠죠. 숫자가 높을수록 좋지 않은 거니까. 근데 우리 거는 같은 인테그라제 저해제인데도 불구하고 인테그라제 효소 저해제에 내성이 생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효능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성이 발생한 그런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항바이러스 효능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경쟁 약물들이 글로벌 매출로는 한 6조 정도 이상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신규 메커니즘 중에서 ST팜이 갖고 있는 그 STP-040가 신규 작용 메커니즘으로서 에이즈 바이러스를 완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그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안에서는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인테그라제 효소랑 요 초록색,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의 그 유전 물질이 결합해서 계속 증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약물을 투약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약물이 우리가 알리니 기전이라고 하는데요. 요 약물이 인테그라제 효소랑 결합을 하면서 세포 바깥으로 요 에이즈 바이러스 유전 물질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예, 그거를 전자 현미경으로 본 사진이 요거가 되겠죠.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우리 약물을 투약했더니 중심에 벗어나서 에이즈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캡시드 바깥으로 나간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비감염성 편심 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감염을 못하는 거죠. 감염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캡시드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염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편중돼 있다,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을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면역 세포에서 사멸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경구용 치료제 중에서 에이즈 바이러스를 완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약물이고, 최근에 유럽에 있는 한 제3의 기관이 우리 에이즈 치료제를 요 메커니즘을 완치 메커니즘을 같이 임상을 해보겠다는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말에도 저희 외신 뉴스에는 2024년에 주목해야 할 3가지 에이즈 치료제에 저희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현재 임상 2회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 요 신약 가치가 저희 주가에는 좀 반영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보시면 ST팜 얘기가 쭉 나오죠. 예, 굉장히 퍼스트 인 클래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잠재력이 높은 HIV 얼러스텍 인테그레 저해제다라고 되어 있고, 보시면은 이 에이즈 치료제는 뭐 알리니 기전 얘기하면서 메커니즘 얘기하면서 쭉 나오면서 피르미테그라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임상이 성공한다면은 2024년에 지켜봐야 할, 주목해야 될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 외신에서도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약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 이렇게 지금 시간도 좀 됐고 해서요. 되게 좀 자료를 좀 많이 줄인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55분이 가버렸네요. 이상으로 IR을 마치고, 비가 오고 좀 날도 꾸리꾸리하지만 마음만은 항상 넓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